파생 상품이라고 하죠. 레버리지 종목들을 종종 이야기하는데 이런 레버리지 종목들의 장단점과 위험성, 뭐 이제 2배, 3배. 그 대표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이런 네. 레버리지의 뭐 장단점이나 위험성에 대해서 네네. 어떻게 생각해 하시는지 아니면 제가 얘기했듯이 저희 지금 우리 채널의 성향이랑 조금 달라도 괜찮아요. 네. 좀 자세하게 얘기해 주세요. 왜냐면 네네. 레버리지 사람들 생각보다 관심 되게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요. 네. 네. 뭐 일단 어느 게 옳고 그르고 이런 건 없어요. 이렇게 네. 칼이라는 게 있다 그러면 이 네. 칼이 누군가한테는 강도의 흉기가 될 수 있지만 누구한테는 굉장히 요리를 잘하는 칼 도구가 될 준비해 수가 있는 주셨네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저는 그 레버리지라는 게 뭐 칼 같다고 생각해요. 네, 양날의 검. 그래서 이 칼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해요. 네. 사실은 이제 자산을 어느 정도 일구신 분들은 전부는 아니지만 네. 상당수는 레버리지를 쓰십니다. 그렇겠죠. 레버리지를 쓰는데 그런 사람들조차도 많이 다쳐요. 손도 다치고 심하면 뭐 팔도 다치고 네. 하거든요. 네. 그만큼 조심해서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뭐 여기 이제 구독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레버리지를 써보셨을 거예요. 언제? 솔직히 주식 같은 네. 거 네. 그냥 혼자 자기가 투자하는 것보다 말씀 끊어서 죄송합니다. 네네네. 만약에 이제 이런 유튜브 정도를 주식에 관심을 갖고 찾아보시기 시작할 정도면 사실 레버리지 거의 다 한 번 정도는 그렇죠. 해보셨을 거예요. 맞습니다. 그죠? 네. 네네. 뭐 단순히 그냥 뭐 신용 뭐 이런 거 뭐 심하면 선물 옵션까지는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이제 자기들은 집을 살 때 대부분 레버리지를 쓰잖아요. 그렇죠. 네, 자기 가진 돈 가지고 집 사시는 부동산도. 분들 대부분 없으니까 네. 그만큼 부동산이라는 안전하기 때문에 레버리지를 쓸 수 있는 거고 레버리지를 쓸 때는 그만큼 부동산만큼 뭔가 안정적이다. 뭐 그런 판단이 들 때 레버리지를 쓰는 거죠. 이 하방은 뭐 만약에 예를 들면 어떤 종목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아니면 자기가 있는 업종이라든지 아니면 뭐 자기 경쟁사라든지 아니면 우리 회사다라든지 그럴 경우에는 이게 아무리 빠져도 지금 실적 대비해서 뭐 한 10% 빠지겠네. 네. 그런데 업사이드는 내년 보면 2배, 3배 갈 수 있겠다. 라면 레버리지를 쓸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절대 초보 투자자분들은 이런 거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 레버리지라는 게 마약과 같아요. 네. 네. 뭐 마약도 그렇잖아요. 이 전쟁 중에는 많이 쓰잖아요. 많이 몰핀이라든지 쓰죠. 네. 아펜이라든지 진통제로. 네, 많이 쓸 수밖에 없는데 견딜 수 없으니까. 네, 필요하니까 이제 있는 건데 네. 이게 중독이 된다는 거예요. 레버리지라는 게 오히려 그게 성공의 경험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어요. 자기 투자 인생에서는. 네. 그래서 레버리지는 처음에 쓸 때는 이거 그냥 내가 쉽게 컨트롤할 수 있어. 내가 제어할 수 있어라고 생각하지만 네. 결국 그 레버리지를 이게 나중에는 제어할 수 없어요. 이 레버리지라는 건 진짜 그거예요. 안 됩니다. 아우토반에서 내가 200km로 밟는 거예요. 차를. 네. 네. 그런데 차를 200km로 밟는데 이게 뭐 짧은 구간에서는 이게 먹힐 수가 있죠. 그런데 뭐 길도 없고 물고불하고 다른 차도 있고 이런데 200km를 밟아서 운전 잘할 수 있나요? 불가능하죠. 네. 컨트롤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발을 못 댄다는 거예요. 대다수 사람들이. 네. 그거를 알고 하신다 그러면 충분히 뭐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애플부터 해갖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죠. 네네. 지금 좀 많이 착해졌는데 가격이. 네. 이런 IT 대장주들이 엄청난 상승장을 거쳤다가 이제 다시 지나가고 이번 하락장에서 많이들 하락했는데 이런 IT주 종목들이 또다시 이제 그 작년 말처럼 그 최고조 이상으로 또 상승장을 이어갈지 이거 어떻게 예상하세요? 저는 네.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이제 주식 시장도 그렇고 네. 이 반도체 산업이라는 것, 네. 그러니까 테크 산업이라는 것 자체도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네. 결국은 우리 4차 산업혁명이라는 네. 이 거대한 어떤 물결 안에 있기 때문에 네.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는데 다만 그 사이에 단기에 조정이 있는데 그렇겠죠. 그때 이제 자기가 이제 시대에 당하는 거죠. 시대에 당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조심해야 되는 건데, 저는 지금은, 오히려 공포보다는 조금씩 욕심은, 조금씩 탐욕을 부려도 되는 구간이 아닌가라는 네.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하신 애플이라든지 엔비디아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향후에 어떤 벌어질 미래, 우리 4차 산업혁명에서 없어서는 안 될 굉장히 중요한 어떤 기업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단지 어떤 경기 침체에 대한 어떤 리스크,
그 어떤 안 좋은 상황들을 이미 프라이싱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는 조금 더 그 경기 침체 이후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조금씩 분할 매수해가는 것도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네. 다음 질문 또 해볼게요. 대표님, 그 우리나라에서 덩치 1등, 불변의 1등이죠. 네. 삼성전자에 대해서 또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그 삼성전자는 모든 대한민국에서 주식하시는 분들의 시작과 끝이에요. 그렇죠. 주식 시작해볼까? 한번 뭐 어떻게 하게 연습하잖아요. 제일 먼저 이제 주식 어플 깔고 뭐 계좌 투고 이제 하고 이제 완전히 앱을 익히면 제일 먼저 한 주 사보자 하는 게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그죠? 그렇죠. 그래서 궁금해요. 이런 삼성전자가 그런 것들의 이유나 또 상승 여지가 있는지 또 생각보다 이렇게 좀 천천히 반등하는 이유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해요. 네. 네. 아마 삼성전자를 2016년이나 17년에 사셨던 분들은 네. 이렇게 계속 오르는 주식도 없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어요. 네네. 네. 이게 뭐 어떤 사이클에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좀 맞습니다. 그 관점이 아까 달라지는 사이클. 건데요. 저는 이제 그냥 약간 주식에서 보면 삼성전자는 약간 강남 아파트 같은 자산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강남 아파트 좋은 같은 비유네요. 자산이고요. 네. 네. 그래서 강남 아파트로 돈을 버신 분들은요, 대부분 비자발적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벌어요. 네. 오히려 스마트 하신 분들은 보통 2배, 3배 먹고 나가요. 그냥 이제, 이게 내 팔자르니 하시는 분들이 버티고 앉아있으면 30배, 40배 나시거든요. 실제로 그 삼성전자, 우리 아버님이 네. 그 대표적인 산증인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네. 그런 식으로 이제 강남 아파트처럼 투자를 하셨기 때문에 성공을 하신 거고요. 저는 그 기회는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고, 만약에 삼성전자가, 뭔가 우리 어떤 기업, 어떤 세계 글로벌 경제에서 쇠퇴한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4차 산업혁명, 그리고 세계 질서가 바뀌는 이때 우리나라 기업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고 있지만 저는 기회 쪽으로 좀 더 초점을 두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보는 거고요. 좀 더 이제 약간 실질적인 투자적인 관점에서 보면 네. 도대체 언제 바닥 찍고 올라가느냐 이잖아요. 삼성전자는 지금은 그냥 순수한 메모리 관련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메모리 관련주로 그래서 많이요? 디램하고 낸드 플래시를 네. 생산하는 회사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보통 메모리 같은 경우는 이 바닥을 형성할 때 네. 쌍바닥을 만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쌍바닥을 만드는 경우가 많은데 일단은 앞바닥은 공급단에서 많이 나옵니다. 네, 공급단에서 나온다는 게 뭐냐면 네. 디램이라는 어떤 그 반도체는 세계 업체밖에 안 만들어요. 네. 그래서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하고 네.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라는 세계 회사가 95%를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초대량 생산. 네네. 네. 세계 업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과점 체제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이클이 좋으면 이익률이 50% 60% 가는 거고요. 그렇게 가는 건데 지금 가격이 급락을 한 거는 네. 결국 그 수요단 어떤 글로벌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네. 사람들이 내구 소비를 줄이는 거죠. 그렇죠. 그런 거죠. 뭐 집값도 오르고 석유값도 오르고 음식값도 오르니까 결국 줄일 수 있는 게 결국 외식을 안 하거나 아니면 내가 컴퓨터 스마트폰 사야 되는데 그냥 소비를 미루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만약에 뭐 세트 제품의 어떤 뭐 수요가 5% 정도 빠진다 그러면 이 채찍 효과라고 하는데요. 채찍을 이렇게 싹 흔들면 처음에는 요만큼 움직이는데 끝에 가면 이만큼 움직이잖아요. 네. 그러면 만약에 뭐 스마트폰 판매가 5% 줄었다 그러면 반도체 판매는 뭐 한 20% 줄어들 수가 그렇겠죠. 있고 더 많이 부스트 되더라고요. 보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있는 소재 부품은 반토막이 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반도체부터 그 뒤에 소재 부품까지 산업 포지션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영향을 받는 거고 네. 반대로 수요가 조금만 살아나면 또 이게 급등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단은 수요가 꺾이면서 반도체 가격이 너무 급락하니까 재고도 쌓이고 하다 보니까 이 세계 업체가 감산 발표를 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생산량을 줄이겠어 라고 하니까 이제 한 번 바닥을 형성한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앞바닥이 나온 거고 뒷바닥은 결국 수요에서 나와야 됩니다. 수요에서 그러면 주문량이 증가해야 되는데 주문량이 증가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재고들이 소진이 돼야 됩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그 어떤 수요에 대한 부분들은 내년 저는 뭐 상반기 늦어도 내년 하반기쯤에는 수요의 바닥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네. 그때부터는 진짜 제대로 된 큰 사이클이 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타이밍을 뭐 저도 모르고 여러분들도 정확히는 말씀- 아무도 네, 모르죠.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어른 버핏 할아버지도 네. 모르죠. 항상 이 정도로 싸진 가격이면 거의 금융위기 때 수준의 어떤 자산 가치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은 충분히 뭐 분할 매수해도 뭐 1년, 2년 보고 투자한다 그러면 절대 손해보기가 쉽지 않은 가격이다라고 생각합니다.